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7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주변을 봐도 돈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씁쓸함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 때문에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에게는 동서가 한 명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결혼을 해서 동서는 결혼 15년 차랍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17년을 전업주부로 생활했지만 동서는 쭉 맞벌이를 했거든요. 아이들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한 동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서는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형님은 일할 생각 없으세요? 아니, 이제 애도 고등학교 들어갔겠다. 좀 여유롭지 않은가 싶어가지고요. 솔직히 아주버님 월급만으로는 좀 빠듯하지 않아요? 아무리 딸이 공부 잘해서 학원 안 다닌다고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다르다던데. 형님도 이제 밖에서 일하셔야죠.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좀 알아볼까요? 저번에 저희 회사 건물 청소하는 아주머니 구하는 것 같던데. 동서,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우리 괜찮아. 남편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안 그래도 동서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애들도 보면서 일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나 몰라? 나는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동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형님도 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세요. 아무리 아주버님 버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그까지 월급으로 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형님도 밖에서 벌어야 되겠더만. 저번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아주버님 월급 500도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생활을 해요? 형님 진짜 빠듯하게 살고 계시겠네. 아니야. 생각보다 빠듯하지는 않고, 그래도 남편 월급으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남편도 굳이 밖에서 일하라고 하지도 않고, 나도 전에는 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딸 한 명이라서 그냥저냥 살 수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동서 진짜 대단하다. 형님, 지금이야 형님 딸 있어서 그냥 살고 있다지만 나중에 나이 더 들어서 능력 없다고 아주버님이랑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솔직히 저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밖에서 뻔히 일할 수 있으면서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월급은 적으니 아등바등. 난 그렇게는 못 살겠던데. 동서는 전업주부를 하는 저를 너무나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저는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주변의 도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동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지 않는 것도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도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동서의 육아도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다 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본 적 없이 키웠거든요. 학원도 여러 곳 보내본 적도 없었는데 동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고 양가 부모님이 저녁까지 다 맡아서 키워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하루에도 3-4개씩 학원들을 돌려가며 보내며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도록 하기도 했죠.
각자의 가정 상황이 달랐지만 전 그래도 동서의 상황을 존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서로 마주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마주칠 일이 많아지자 저를 무시하는 시선을 더 잘 느끼게 되었죠.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시모가 꺼낸 말 때문에 동서에게 빈정이 상했던 적도 있었어요. 얘, 큰애야. 저번에 반찬 가지고 왔던 거 있지? 그거 네가 다 만들었다고 했니? 아유,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써 다 먹었지 뭐니.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아니 나는 40년 살림해도 이런 맛 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큰애는 손도 야무져서 그런지 반찬도 어찌나 맛깔나게 잘 만드는지 너무 맛있더라. 나랑 남편이랑 저번에 감기 걸려서 입맛 없을 때 네가 해준 반찬 먹고 살았어. 너무 고마워.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니?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머, 입맛에 잘 맞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한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딱 간도 맞고 맛있어서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남편도 저번에 했던 반찬 맛있다면서 싹싹 긁어서 먹었거든요. 그게 딱 입맛에 맞게 잘 됐나 봐요. 그래, 없던 입맛도 싹 돌아오더구나. 작은 애도 한번 이번에 큰 애 만들어 오면 먹어보거라. 정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없던 입맛이 돌아온다니까. 안 그래도 둘째가 요새 입맛이 통 없다고 해서 내가 걱정했는데 형님이 만들어준 반찬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큰애한테 레시피 받아가지고 너네 반찬 갖다 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렴. 어머, 형님은 진짜 좋겠어요. 저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형님은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반찬도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연구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전업주부 했으면 음식 솜씨 진짜 날로 늘었을 텐데 너무 아쉽네. 아마 저도 전업주부 했으면 식당 차릴 만큼 음식 솜씨 늘어날걸요? 어머님, 저는 반찬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그냥 해서 먹을게요. 아휴, 일하는 사람 어디 서러워가지고 살겠나. 음식 잘하는 걸로 이렇게 눈치 봐야 하네. 아휴, 아휴, 둘째가 내가 하는 말에 마음이 상했구나. 그런 뜻으로 했던 건 아닌데 말이야. 둘째야, 내가 너 음식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첫째가 했던 음식이 맛있어서 너도 먹어보라고 한 거야. 아휴,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동서는 가족들 앞에서 누군가가 제 칭찬을 하면 바로 그 상황을 비꼬아 자신을 눈치 보게 했다며 대놓고 말하곤 했고 그럴 때면 다들 동서 눈치만 보면서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말하는 건 듣기 싫어했지만 자신에 대한 칭찬과 자랑은 밑도 끝도 없이 했었죠. 한 번은 휴가 가는 걸로 저희에게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형님,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여행 좀 갔다 오려고요. 남편은 더운 날에는 별로라고 해가지고 애들이랑 저랑만 갔다 올 거예요. 형님, 풀빌라 가보셨어요? 거기 진짜 좋은데. 형님은 언제쯤 그런 곳 휴가로 가보실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풀빌라 빌려서 10일 정도 갔다 오려고요.
형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저번처럼 또 계곡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죠? 동서, 어떻게 알았어? 이번에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캠핑 갔다 오려고 생각 중이야. 요새 남편이 캠핑에 엄청 꽂혀가지고 주말마다 가거든. 이번에 휴가 때도 아마 그렇게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 동서는 캠핑 가본 적 있어? 나도 캠핑은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재밌고 푹 쉬다 와서 너무 좋더라고. 다음에 동서네랑도 같이 가면 좋겠다. 캠핑이요? 아, 그런 데를 왜 가요? 벌레만 나오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 고생만 하고 올 텐데. 그게 무슨 휴가고 여행이에요? 가서 밥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집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형님? 그런 게 바로 가성비 휴가라는 거죠. 남자들 다 똑같아요. 그런 곳 가면 형님만 바쁘게 움직이지. 아주버님이라고 뭐 하겠어요? 저희 집 남편이랑 똑같을 텐데. 저희 남편도 더운 곳은 딱 질색이라서 동남아도 안 가겠다는 사람인데. 아주버님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어, 아니야. 생각보다 밖에 가서는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해줘서 나는 편하게 말 그대로 쉬다가 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해주고 다 알아서 싹 다 하더라고. 음식도 남편이 훨씬 더 잘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쉬다가 온다니까. 남편은 그런 게 재미있다고 하더라. 나랑 아이랑 편하게 쉬고 자기가 해준 음식 먹이고 오는 게 너무 재밌대. 형님, 그 말을 믿어요? 다른 데 가면 돈 써야 되니까 아주버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네. 형님도 저희한테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가시면 형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없으실 텐데 왜 자꾸 포장하려고 애쓰세요? 아휴, 우리 형님. 언제쯤이면 여유롭게 해외여행 한번 가시나? 다음 휴가 때는 돈 조금이라도 모아서 해외여행 좀 갔다 오세요. 휴가지를 말할 때도 해외여행을 가는 동서보다 캠핑 가는 저희는 가성비 여행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희도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저희가 가는 지역은 무조건 싸게 가성비로 가는 지역이라 말하곤 했었죠. 처음에는 저도 동서가 하는 말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는 제가 하는 무엇이든 다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저와 동서가 서로 다르듯이 한배에서 나왔던 남편과 시동생도 성격 자체가 워낙 달랐고 남편은 좀 섬세하면서 유한 성격이었지만 시동생은 와일드하면서 남자다운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특히나 남편은 시댁에서도 저를 챙기느라 바빴어요. 남편이 시댁에서도 자꾸 저를 챙기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동서가 그 모습이 연극 같다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형님이랑 연애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매번 형님 뒤만 저렇게 쫄쫄 쫓아다니세요? 너무 웃긴다.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오시기 전에 아주버님한테 매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형님 뒤만 쫄쫄 쫓아다니면서 챙기니까 너무 웃겨서 그러는데 형님이 저러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원래 저런 성격이잖아. 몇 년 그러면 말겠거니 나도 그랬는데 워낙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계속 저렇게 날 챙기네.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 힘들까 봐 자꾸 저렇게 챙기는 것 같아. 전에 한번 쓰러진 이후로는 더 챙기는 거지 뭐.
솔직히 나도 저 나이대 남편들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남편 하는 거 보면 나는 복 받았지 뭐. 그래도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시는 것도 비슷하지 않아? 닮은 것 같아. 아니 뭐 아버님도 어머님 잘 챙기시기는 하지만 아주버님은 좀 연기하는 것 같달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다정하다 보여주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왠지 집에서 엄청 구박받아가지고 일부러 저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솔직히 저런 거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며느리한테 쩔쩔 매는 거 보면 싫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큰아들이 좀 우리 며느리지만 졸졸 쫓아가는 게 있긴 하지만 뭐 난 괜찮아. 아들이 저러는 거 보면 가정은 잘 지키겠거니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마음이 놓이지 뭐. 큰아들이 원래 예전부터 세심하긴 했잖니. 자기 사람도 잘 챙기고 말이야.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도 그네가 잘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와이프가 잘하는데 남편은 와이프 떠받들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머님, 그럼 저는 잘 못해가지고 남편이 저 안 떠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 말 너무 서운하네요. 저도 잘하는데 형님은 뭐 알아서 잘하니까 남편이 잘 챙기는 거고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서운해요. 동서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운하다며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황당했지만 다들 부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도 했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 동서가 한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동서는 저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은 동서네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딸아이 1명이었지만 동서네는 아들 둘에 딸 둘, 이렇게 자녀가 넷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동서네는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시댁에 와서도 동서네 아이들은 수저 하나를 놓아본 적도 없었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다 들고 와서 밥을 먹어 시부모님께서 크게 혼을 내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네는 한 번도 애들을 혼내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 시댁에서도 걱정이 크셨죠. 우리가 아무리 손주들이 이쁘다곤 하지만 저번에 보니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구나. 아무래도 애들 훈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애들이 사춘기도 빨리 온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낼 건 혼내야지. 그래야 애들이 배우고 올바르게 크지 않겠니? 둘째네는 애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도 내려놓고 밥을 먹어야지.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로서 훈육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너무 잔소리로 듣지 말고 너희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어머님, 괜찮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혼내면서 키우면 안 돼요. 어머님 자식 키울 때랑 지금이랑은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얘들도 크면서 다 알아서 예의 차리고 배우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부터 길을 그렇게 꺾어 놓으면 사회 나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애들이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만 하는 건데 어머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만 그렇게 말하시는 것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소정이는 첫 손주라서 그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동서, 소정이가 무슨 첫 손주라서 감싸는 거야. 애들이 저번에 밥 먹을 때 다들 핸드폰 영상 틀어놓고 보면서 밥 먹길래 말하는 거야.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인데 밥상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그리고 애들한테 사랑 주고 보듬어 주는 것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훈육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밥 먹는데 핸드폰 올려두고 보면서 밥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른들도 있는데 말이야. 동서랑 서방님이랑 같이 애들 좀 훈육해야 되겠어. 아휴, 형님은 하나라서 그렇게 훈육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는 넷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정이도 잘못한 것도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혼나야 하고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집이랑 차별하시는 거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우리 애들도 애들이지만 형님 딸도 잘 챙겨야죠. 아무리 누나라도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건방지게. 그러다가 애들이 화나가지고 감정 상하면 어쩌려고요? 형님 딸이나 잘 챙기세요. 동서는 아이들이 버릇없어 훈육을 해야 되겠다는 어른들의 말에도 저희 딸은 혼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들은 혼을 낸다며 차별이라고 말을 했어요. 차별을 한다며 울며 불며 화내는 동서 앞에 대고 애들이 버릇이 없어 그런다고 얘기도 할 수 없고 다들 난감해 했었죠. 어떤 말을 하던지 본인들에게 좋지 않은 말이라면 저희와 차별을 한다며 따지니 어른들도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동선의 부부는 평소에도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동선의 부부와 밥을 먹게 되면 하루 종일 두 사람의 자랑을 들어주어야 했어요. 더군다나 동서와 시동생은 자신들의 자랑을 하면서도 저와 남편은 무시하곤 했습니다. 형,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 이제 월급쟁이 그만하라고. 그거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거 그만하고 나랑 사업 같이 시작하자니까. 내가 형이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지. 전부터 같이 사업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다 쳐냈어. 형 지금 퇴사해가지고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조금만 투자하면 우리처럼 돈 실컷 벌면서 살 수 있다니까. 솔직히 형네 지금 사는 집이며 차며 너무 부족하지 않아? 내가 형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애도 넷이나 낳을 수 있었던 거지. 형네는 쪼들리니 한 명만 낳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아주버님 월급으로 솔직히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지 않아요? 형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 월급에 뭐 차 하나라도 바꾸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그 좁아터진 집에서 10년 넘게 사시는 것만 봐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저희는 이번 달도 2천만 원 넘게 벌었어요. 형님도 저번에 제가 일하라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동서, 나는 글쎄, 동서 하는 일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동서야 워낙 사람들이랑 활발하게 잘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잘하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맞더라고. 거기다가 남편도 그냥 살림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우리는 지금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아이고, 형수님. 그건 형수님 생각이죠. 형은 매달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돈은 쥐꼬리만 하고 모아봤자 뭐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형수님도 잘 생각해봐요. 형이 좀 더 편하게 일하도록 하려면 나랑 같이 사업하는 게 맞다니까요. 형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는데 이제는 노후도 생각해야지. 월급쟁이로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노후까지 챙길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아주버님은 너무 형님 눈치를 보신다니까. 솔직히 아주버님이 돈을 벌어와야 이 집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면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우리 아주버님이 착하셔서 그런가? 형님 눈치 보면서 결정을 못 하시네. 아주버님이 강단 있게 결정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좁은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노후까지 챙기시겠어요? 저희처럼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건데. 시동생은 계속해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같이 사업을 하기를 원했고, 동서 역시 매번 남편이 같이 사업을 하길 추천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면서 지금 사는 상황에서 언제 벗어날 거냐는 둥 멀쩡히 살고 있는 저희 상황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동서 부부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동서는 매번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명품 가방에 명품 신발, 옷까지 항상 입고 만났었거든요. 거기다가 시동생도 매년마다 새로운 차를 사면서 재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동생이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고 시댁에 온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걱정하며 시동생에게 말을 했고 시동생은 콧방귀만 낄 뿐이었죠. 너 저번에 차 한 대 뽑았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 차는 어디다 두고 왜 다시 외제차를 렌트한 거야? 그 차는 이제 팔아버린 거야? 저번에도 차 뽑은 지 1년도 안 돼서 새 차 산 거였잖아. 이번에는 갑자기 왜 바꾸는 건데? 아, 이거? 이거 그냥 사업상 필요해서 렌트한 거야. 그 차 집에 잘 있어. 솔직히 그 차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아가지고 조만간 처분해서 다른 차로 사려고. 이건 사업하면서 쓰려고 렌트한 거야. 솔직히 요즘은 사업하면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딱 사업 설명하러 가면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 그래서 사업용으로 하나 렌트했어. 뭐? 아니, 차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렌트를 해? 맞아. 네 말도 맞는데 사업할 때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잖아. 너희 이렇게 해서 다 감당돼? 네가 알아서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너무 걱정이다. 저번에도 너 사업자금 융통 안 돼서 급하게 빌렸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써버리면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 아이고, 형이나 걱정해. 10년 넘은 똥차 아직까지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 가난한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형 월급에 솔직히 저 정도 굴리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 걱정하지 말고 형 걱정이나 해. 이참에 형수님도 좀 밖에서 일 좀 하라고 하고 형도 그 월급쟁이 그만두고 사업 나랑 같이 하자니까 그러네. 동서 부부의 재력 과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고, 얼마 후에는 100평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기 전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도 역시나 저희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했어요. 동서, 이사 가니까 진짜 마음은 편하겠다. 안 그래도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싶었다면서 말했잖아. 이번에 가는 집은 방도 하나씩 줄 수 있으니까 애들도 엄청 좋아하겠네.
동서도 편하겠어.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큰 평수 아니야? 이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이사짐 싸는 것도 만만치 않던데. 나중에 정리할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겠다. 에이, 요즘 누가 내 손 쓰고 이사해요? 다 업체 맡기지. 없는 사람들이나 이사로 골머리 아프지. 저는 아플 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또 여기서 오는 거죠. 원래 저희가 매매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값이 다 거품이라서 좀 더 기다리고 사려고요. 그래서 전세로 가게 된 건데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형님네는 그 좁은 집에서 언제 이사 가시려고요? 우리? 아, 우리야.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지 어딜 가. 우리는 식구들도 셋뿐이라서 더 큰 집 가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 청소도 그렇고. 우리는 딱 20평대가 맞지 뭐. 청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딸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 가고 독립도 할 텐데 더 큰 집에 가서 뭐 하겠어. 아, 형님.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형님네는 박봉이라서 100평은 그림의 떡이죠? 우리야 이런 집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지만 형님네는 솔직히 이렇게 전세 사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딱 반대네요. 그래도 저희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세요. 비아냥대는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폭소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말렸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런 모습의 동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하는 동서를 보고서는 남편이 사실을 말해준다며 말을 했어요. 재수씨, 제가 재수씨, 우리 앞에서 하는 말, 그래, 어려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아니, 해도 너무 해서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하는 말인데요. 아직 제대로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 우리 아내 건물이에요. 몰랐어요? 건물주 이름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 들어오기로 했단 말 듣고서는 놀랬는데, 진짜 몰랐나 보네요. 재수씨 우리 와이프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아니에요. 건물도 몇 채나 돼서 내가 모시고 사는 건데, 그것도 전혀 몰랐었나 봐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니, 여기 건물주 이름 형님 이름이 아닌데요? 건물주 성함이 김수정이에요. 형님 이름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부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배 아프시면 배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로 하시면 되는데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 이번에 개명한 거 재수씨한테 말 안 했어? 와, 이참에 다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네. 재수씨,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동생이야도 재수씨 질투한다고 이것저것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길래 내가 지금껏 참긴 했는데 진짜 너무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집에서 아마 제일 돈 많은 사람 우리 와이프일걸요? 잘 사는 집 딸내미랑 결혼한 게 나고 아마 재수씨네보다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 살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집도 그런 집에서 살고 차도 10년은 더 넘은 차 끌고 다니시는 건데요? 형님, 명품 가방도 하나 없으시고 10,000원짜리 티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무슨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건데요? 아주버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재수 씨가 진짜 뭘 모르고 있네요. 원래 잘 사는 집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는 거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입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건데요. 아유, 우리 재수 씨 배 아파서 어떻게 해요? 100평 집도 그거 우리 와이프 건데. 이제 불편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전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셨던 상황이라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셨지만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그걸 티내며 살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 보니 명품 가방이란 것도 없었고 소소하게 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결혼하면서도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남편도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비용은 전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거나 크게 돈을 써야 할 때만 썼을 뿐 그걸로 사치하며 살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네 집 역시 시부모님이며 남편도 모두 돈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는데 시동생만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동생이 만난 동서도 생각이 똑같았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 동서는 제 건물에 이사를 갈 수 없다면서 이사를 가지 않았고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비슷한 평형대 집을 무리해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죠. 그래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 다행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동서애가 정말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애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 사업은 이미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계속 남편에게 자기랑 사업하자면서 꼬드겼던 것도 투자를 종용하기 위해서였고 이미 투자를 받았던 것도 제대로 배상하지 못해 사업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판촉하며 사업을 하던 동서 역시 자기가 파는 물건들을 사재기하고서 실적을 올렸던 것이었고 결국 나중에 사재기 했던 것들이 터지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동서는 저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형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사업이 지금 잠깐 위기이긴 한데 저희 금방 극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만 딱 벗어나면 다시 살릴 수 있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간 잘 사는 거 저희한테 감쪽같이 숨기시고 계셨잖아요. 저희한테 미안한 거 있으실 텐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동서, 무슨 소리야? 우리 박봉으로 어떻게 동서 사업을 도와주라는 건데? 알다시피 우리 박봉이라 빡빡해서 못 도와줘. 그리고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동서한테 감쪽같이 숨긴 게 아니고 굳이 말을 안 했던 거야. 애초에 무리해서 사업 벌였던 건 동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데? 그렇게 우리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야? 아, 형님, 저번에 한 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있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 갈 곳도 없고 형님 집 건물 아직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처분할 거고 저희 거기 들어가서 살게요. 형님 돈 많으시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아,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동서, 그렇게 찌질하게 산다면서 비아냥대던 건 어디 갔어? 내 건물이란 거 알고 나서는 동서 내 전화도 안 받고 무시했잖아.
근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동서야말로 나한테 미안한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 도와줄 수 없고 그런 마음도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동서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전 도와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어요. 결국 동서와 시동생 사업은 망했고 두 사람은 집까지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일반 직장에 격리로 취직을 했고 시동생 역시 공장에 취직을 해 다니고 있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이 같이 투잡까지 뛰고 있다고 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앞으로 더 고생하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며 저한테는 일절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동서며 시동생이며 계속해서 집만이라도 도와달라며 연락이 오고 있어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걸 도와준다면 동서와 시동생이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로 돈이라는 게 뭔지,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하다니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8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새 삶을 찾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땐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놈이었다면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진 않았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쓰레기인 건 여전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독해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잊고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졌어요. 28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외박이 많아지더니 갑자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짐을 싸더라고요. 미리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갑자기 떠난다는 말에 얼마나 오래 있다가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 최소 3개월은 출장을 가야 한다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출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다시 물어봤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양가 집안 부유한 편도 아니었고 남편의 직업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건설업을 하고 있었지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었는데 갑자기 장기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하니 저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도 태어났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출장을 떠난다고 말을 했던 그날 당일 짐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떠나버린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기만 간절히 바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빨리 출장이 끝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는 바람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모가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시모를 보자마자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통장에 월급도 안 들어온다며
시모한테는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를 보며 화부터 내더라고요. 제가 욕먹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시모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더 어이없었던 건 저 때문에 지방에까지 내려가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왜 지방으로까지 내려가서 그 험한 일을 하겠어? 너랑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연락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일한 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알아서 때 되면 돈 붙여주겠지. 너는 이러고 있을 시간에 부업거리라도 알아봐라. 어머님, 제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집에서 애만 보는 줄 아시는데 저건 안 보이세요? 부업은 그 일랑 결혼하자마자 시작했어요. 잠깐도 쉬지 않고 매일을 바쁘게 사는데 놀고 먹는다는 말은 좀 서운해요. 그이가 어딜 가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항상 집에 연락해서 별일은 없는지 물어봤었는데 출장을 떠난 이후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으니까 걱정돼서 여쭤본 건데 이게 욕먹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그이가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다치기라도 할까봐 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한테는 전화가 안 왔니? 나는 어제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다던데. 일단 우리 집으로 좀 가자. 네가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갑자기 찾아온 시모와 대화를 하던 도중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건 시모와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에겐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저에겐 연락 한 통 없었고 시모에게는 꾸준하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네요. 그래서 생각을 되돌려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봤는데 딱히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아 남편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모는 저에게 시댁에 가야 한다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저는 시모의 닥달에 어쩔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제 딸을 품에 안은 뒤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제 품에 안겨있던 딸을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는 순간 시모는 손으로 주방을 가리키더니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저보고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에 무슨 이유 때문에 가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가보면 안다고 하길래 시모가 더 크게 화를 내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시댁에 데리고 온 건지 알게 됐을 땐 기분이 상했어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재료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나갈 수 있지?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너는 어디 불편한 건 없잖니? 음식 만드는 동안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서둘러 식사 준비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저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혼자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약속한 시간 내에 음식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애를 돌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오셔도 다 끝내기는 힘들겠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곧 손님이 와서 음식을 만들려고 저를 부른 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들어오지 않아 당장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시모는 이런 제 고민은 무시하고 본인 일만 중요시 생각해서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힘들 것 같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니 시모는 제 딸을 시부에게 맡긴 뒤 핀잔을 주면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시모와 저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꽤 많은 음식을 만들어낸 뒤 한숨 쉬고 있는데 시모는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된다고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도 얼굴 붉히며 지내는 것보단 최대한 좋게 하려고 저 딴엔 노력한 건데 볼일 끝났으니 얼쩡대지 말고 빨리 나가라며 화를 내는데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막대하지 남편은 시모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는데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시모가 그만 나가보라고 했을 때 홧김에 속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버린 뒤 제가 한 음식들을 챙겼어요. 당장 그 손 못 내려놔? 내 허락 없이 감히 음식에 손을 대?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건데 내 말에 기분이 나쁘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힘들게 땀 흘리며 음식 준비했는데 가정부 취급하듯 나가라고 하니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 좀 챙겨가라는 건데 뭐가 문제죠? 오늘 만든 음식 절반은 챙겨갈게요. 저도 집안일이 밀려있고 부업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손해본 시간만큼 음식으로 가져가야죠. 손님 온다고 음식 만든 거 먹지도 못하고 내치려는데 제 몫은 제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이도 출장 가서 집에 들어오려면 아직 몇 달이나 남았으니까 저 혼자 먹을 양만큼만 챙겨갈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악독하게 만드시네요. 아유, 고약한 년. 내가 이러니까 너를 싫어하는 거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와서 내가 참는 거지. 다른 날 같았으면 너네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빨리 챙겨 나가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대며 시간 없다고 대충 음식 챙겨 나가라고 하길래 제목만큼 만든 음식 싸가지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 딸을 들쳐업고 양손 한가득 챙겨 나온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려 했는데 아이가 계속 보채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큰 도로가로 나왔어요. 집에서 시댁과의 거리가 걸어서 20분이 좀 넘는데 양손에 음식을 들고 아이까지 업고 있는 상황에서 걸어가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땀 흘리며 큰 길로 나왔는데 때마침 택시 한 대가 정차하더라고요. 서둘러 잡아야 할 것 같아 걸음을 재촉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택시의 문이 열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승객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다고 말하던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자의 손을 잡아 내려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길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둘은 누가 봐도 애인 사이 같아 보였는데 저와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바람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이상 모든 걸 알아야 했던 저는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좀 전에 나왔던 시댁이었고 남편과 여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된 저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미식거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건 다른 여자에게 홀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두 연놈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패대기 친 뒤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발을 들이는 순간 거실에까지 들려오는 대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희들은 전생연분이라니까. 뒷일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애부터 가지는 걸로 해라. 엄마, 애는 천천히 가질게요. 저희도 신혼생활을 좀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단 정리할 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한 뒤에 제대로 된 절차 밟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지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조용히 이혼할 테니 엄마도 그 사람 속을 너무 긁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죠? 그래, 모르고 있긴 한데 아까 걔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열불 터졌는지 아니? 하루빨리 너희들 이혼하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좋게 부탁했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라.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가 음식 만들었으니까 챙겨갈 거라면서 양손 가득 가져가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복장이 터지던지 마음 같아선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고 싶었는데 너랑 새아가가 온다는데 그 전에 빨리 보내야 하니까 화가 나는 거 힘들게 억누르고 참긴 했었다만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어차피 갈라설 거면 서로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미 네가 며느리한테 마음이 떠났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좋지 않잖아.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갈라서겠다고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 통했고 이 사람이 좋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직진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걔는 집안도 별로 안 좋잖아. 새아가 집안은 건설 현장 따라다니면서 식당 한다며. 그럼 재산도 꽤 될 텐데 아주 좋은 조건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온몸이 분노로 끓어올라 아이를 들쳐업은 상태에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는데 이미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던 저는 식탁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엎어버렸고 양손 가득 음식을 주워들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문대 버렸습니다. 남편은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최대한 좋게 이혼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꼴보기가 싫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쳐 버렸네요.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식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소고기국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을 뒹굴었고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위자료를 챙겨줄 테니 여기까지만 하자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능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맨날 집에 들어오면 애 우는 소리에 당신은 인형 눈알이나 붙이고 있고 맨날 아낀다고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인생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 삶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래서 집안을 우선순위로 봐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 앞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 그런데 저 사람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함께 살아온 세월 얼마 안 되잖아.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나랑 같이 살 수가 있겠어?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너랑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분명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왔던 거라고. 나는 네가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외박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래서 더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월급도 보내지 않았던 거고 전화 한 통 없었던 거였니?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았으니 나도 여기까지만 할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낼 거라고 생각한 건 큰 오산이야. 간통죄로 너희 둘 다 쳐놓을 거야. 예, 그냥 위자료 받고 조용히 갈 길 가라. 간통죄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증거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손님을 부른 것뿐이지 뭘 하겠다고 확답 지은 것도 없잖아. 정식적으로 너희들 이혼하면 그때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재혼시킬 거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자료나 받고 조용히 물러나라. 등에 업혀있는 애까지 뺏기고 싶지 않으면 나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생각이 없는 줄 아니?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현장을 맞닥뜨리게 돼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이미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심호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금전적으로 손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싸움은 어렵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했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아낸 뒤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어떠한 미련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버리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받게 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점점 도끼가 차올랐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어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전부 다 털어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도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차라리 그때 이혼한 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의 남편은 전 남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큰 목소리 낸 적 없이 매 순간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기만 했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제 딸이 젊은 나이에 혈액암에 걸렸었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떠나는 걸 믿을 수가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한없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했는데 28년 전에 저와 딸을 버린 전 남편이 저를 반가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에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기분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네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정말 당신 맞아? 우리 28년 만인가? 아까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잠깐 얼굴을 봤었는데 당신인 것 같아 긴가민가 했다가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당신이 맞네. 아,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아. 많고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아는 지인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들린 것뿐인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놀랍네. 그런데 저기 영정사진 걸려있는 여자 설마 우리 딸은 아니지? 볼일 끝났으면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왜 아는 척이야?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것 같냐? 설마 28년 만에 본 내 딸이 영정사진으로 걸려있는 거야? 애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떠났는데 얼마나 끓이고 마음이 아팠겠어. 나도 이 정도 자격은 있는 거잖아. 아니, 정말 오빠 딸이야?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 정말 신기하네. 그런데 오빠 딸이 죽었으면 보험 들어줘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저 여자가 다 가져가겠네. 오빠도 친부면 친딸에게 나오는 보험금 받을 자격은 되는 거잖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내 딸 이름은 원래 정연이 아니었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개명이라도 한 거야? 아, 어찌됐든 보험금 나오면 나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친부니까 일부 가져갈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보험금 얼마나 나온대? 생명보험 많이 들어놨나? 저는 전 남편의 막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리는 건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난리를 치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급하게 저에게 달려와 주었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알리자 남편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치더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전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 없는 모습에 화가 나 뺨을 올려버리는 순간 옆에서 말리고 있던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28년 전에 저를 내치고 만났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 있는 걸 보면 그 여자와는 이미 오래전 정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제 머리채를 잡아챈 여자의 머리를 한 움큼 쥐어뜯어 버렸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안치실에 있던 제 딸이 나와선 이런 광경을 목격하곤 전 남편과 여자에게 거침없이 발길질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들 뭔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갈갈이 찢어발길 년놈들아. 왜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어. 저런 놈 상대할 필요 없다. 진정하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여긴 알아서 정리할게. 경찰 불렀으니까 여기 아수라장 만든 거 다 비용 처리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랑 내 사이에 태어난 내 딸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거든. 얘가 네가 28년 전에 버리고 떠난 친딸이야.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 네가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고. 전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친딸의 얼굴을 보곤 화들짝 놀랐어요. 친딸이 몰라볼 정도로 자랐으니 놀라는 건 당연한 거였죠.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할 때 지금의 남편도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었고 제 딸보다 좀 더 큰 딸이 있었는데 제가 친딸처럼 키웠던 터라 혈액암으로 곁을 떠났을 때 마음 아픈 건 당연한 거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친딸이 떠난 줄 알고 전 남편은 착각한 거였죠.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당황한 얼굴을 보였는데 전 남편이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 자기가 받아먹을 게 많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딸에게 용돈 좀 받아야겠다고 28년 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버린 딸에게 손을 벌렸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나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를 진정시키더니 자기 친아빠 앞에 서더니 풀스윙으로 전 남편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올려쳐 버렸어요. 한 대는 나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고 반대쪽 한 대는 우리 엄마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야.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나랑 피가 섞인 친아빠라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소름 끼쳐. 어디서 지금 돈을 달라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엄마랑 내가 고생한 28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전 남편은 자기 딸에게 뺨을 맞은 거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 딸이 손을 올리려 하자 분노한 모습이 무서웠는지 움찔거리며 전 남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구 선수인 제 딸에게 풀스윙으로 양뺨을 맞았으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제 딸이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뺨을 올렸을 때 28년간 묵었던 채증이 한 번에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다가 되려 뺨 맞고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하고 난 뒤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경찰 조사받으면서 전 남편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됐는데 저와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렸지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다른 여자와 또 바람이 났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가 전 시부모는 10년 전에 사고로 죽게 되면서 남겨진 재산으로 흥청망청 노름의 유흥에 빠져 살다가 지금의 여자를 만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였는데 그때 위자료 받고 서둘러 이혼하길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 사람 보고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제 삶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제 딸이 떠난 게 마음 아프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고 이 행복이 깨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지금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곁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살 여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최근에 겪게 된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끔찍했었고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시모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려야 될 정도로 시모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계셨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시모는 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시모가 가진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결국 합병증으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죠.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성격도 온화해진다던데 시모는 반대로 저희에게 더욱더 모진 말과 상처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셨네요.
그 때문에 남편은 뒤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훔치며 지내왔어요. 시모는 남편의 얼굴만 보면 세상 떠난 시부와 점점 닮아간다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거예요? 고집 부린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가 지금 엄마 병 걸렸다고 무시하는 거야? 누워만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네 거 같지? 무슨 말이세요?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마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마음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아범아, 이놈들이 글쎄 나를 여기에서 내치려 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너는 잘 알고 있잖아. 왔어? 미리 연락이라도 주고 오지 그랬어. 좀 전까지만 해도 정신없더니 이제서야 숨 좀 돌릴만 하네. 여보, 가서 먹을 것 좀 내와봐. 동우가, 어머니는 내가 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웬만하면 선을 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엄마 이번 달 안에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너 지금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얘가 성격도 지혜비 똑 닮아서는 너보다 한참 윗사람인 형한테 대들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도 걱정돼서 온 거잖아요. 병원도 안 가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니까 그런 거죠. 시모는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고 낡아 빠진 컨테이너에서 나가시지 않고 버티고 계셨어요. 이런 모습이 남편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죠. 예전부터 시모가 관리하며 운영하시던 일을 그만하시길 부탁드렸었어요. 시모가 가지고 계신 부지의 땅이 90억이나 올랐는데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셨습니다.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될 텐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팔지 않으셨어요. 시부와 시모가 예전에 서울권에 땅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어 관리를 하셨는데 시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뒤 혼자서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차장 부지의 땅값이 폭등했고 90억이나 되는 재산을 손에 넣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주차장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 했던 건 세상을 떠나신 시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시부모님 사이가 워낙 좋으셨었고 두 분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땅을 매입하셨었는데 시부가 떠나시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었었지만 시부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부지라서 그런지 끝까지 처분하지 않으시고 버텨오셨던 것 같아요. 아마 시부와 함께 했던 그리움들이 남아있어 요양원에 들어가자는 남편의 말에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사진을 봐도 남편과 시부는 정말 많이 닮았어요. 당연히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닮았다고 하지만 시모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셨는지 남편이 찾아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모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아주버님의 얼굴을 볼 때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 계속 여기에서 지내시게 놔두는 이유가 뭐야? 지금 당장 치료도 시급하다고. 나도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시는데 굳이 억지 부리면서 눈물까지 보이시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려드리고 있는 거야. 나도 지금 이런 삶이 좋지는 않다고. 매일 누워만 계시니까 욕장까지 생기셔서 저 사람이 매번 갈아들이는데 그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니는 아직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아.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야.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가. 내가 그 검은 속내를 모를 것 같아? 적당히 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가려면 네가 가라. 어디서 형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래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희가 시모와 아주버님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공간의 여유는 남아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주변의 물건까지 집어 던지시는 행동들에 너무 놀라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집에 도착한 뒤에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모를 설득시켜서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는지 잠시 뒤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결국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정말 많은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 노력을 보였고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떠나지 않으시려는 시모와 언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이가 어머님 걱정돼서 병원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어디서 심이한테 눈을 치켜세워? 그런다고 내가 여기에서 나갈 것 같아?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누가 고집 피우래?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동안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해왔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얼굴에 손을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맞을 짓을 했으면 나이를 먹어도 혼나야 되는 거야. 내가 싫다는데 왜 계속해서 강행하려 하는 거야? 얘 아범아, 애들 좀 내보내라.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해봤자 더 나빠지기만 한다고. 그럼 엄마를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무작정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할래? 말을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엄연히 우리가 손윗 사람이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일단 어머니 앞에서 자식들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방법을 생각해보면 되잖아. 아범아, 너는 여기 있어라. 동욱이 너 혼자 나가. 나한테 아들은 아범 하나뿐이다. 두 번 다시 여기엔 얼씬도 하지마. 남편은 시모의 말과 행동들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명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상황을 강제적으로 풀어나가려 하다 보면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과 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신중하게 의논을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누워 계신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욕장까지 와서 신경을 자주 써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라 시모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다 보니 아주버님이 도와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당연히 욕창이 생긴 곳을 치료해주고 최대한 옆에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는 시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되어야만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일이 너무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주말에 아침 일찍 시모의 얼굴을 뵈러 갔는데 건강 상태가 눈에 띌 정도로 안 좋아지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는 급하게 시모의 욕창 패드를 갈아드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들어오셨네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오늘은 일찍 왔네. 확실히 주말이라 주차장 손님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도 어제부터 계속 동욱이 너를 찾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또 얼굴 보면 화내실까봐 연락 안 했지. 그리고 우리도 일이 워낙 많아서 정신도 없었고 내가 봤을 때 이제는 병원에 모시고 가도 저항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어머니 앞에서 화낼 생각은 하지 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관리를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연락 한 통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한테 전화를 안 해? 병원에서 소독만 잘해도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없었잖아. 다시는 우리 엄마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두 사람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두 사람이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 아닌가? 솔직히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그럼 된 거지. 뭘 더 바래? 내가 간호사도 아니고 어떻게 썩은 내 나는 욕창을 소독하고 치료해줘.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노인네가 고집 하나는 왜 이렇게 세서 병원 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만 손 털 거야. 당장 모시고 나가. 두 사람이 나가야지.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두 번 다시 주차장에는 얼씬도 하지 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주차장에 얼씬도 말라고? 그건 내가 할 말 같은데? 심각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저희에게 한 장의 서류를 보여줬고 저희는 그 서류를 확인한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90억짜리 주차장의 땅을 장남에게 넘긴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남편은 충격적인 광경에 얼굴이 사색이 돼선 멱살을 잡으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법적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라 저희에게 돌변한 태도를 보이며 되려 저희 가족을 밖으로 내쳤습니다. 문제는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일단 병원부터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고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욕창이 너무 방치가 돼서 뼈까지 썩게 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혈압이 떨어져 폐혈성 쇼크가 동반되어 생사에까지 지장이 생겼고 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시모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지척에서 시모를 계속해서 모셔오며 최대한 신경 써 드린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챙겨 드릴 수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듯 했어요. 결국 시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까지 전부 치르고 나서야 남편은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시모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모가 살아 계셨을 때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퇴근한 다음 주차장에 도착해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시모가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남자와 여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는 당황스러웠고 시모는 갑자기 당신 큰 아들이 이제서야 돌아왔다며 처음 본 남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시모가 가벼운 치매 정도는 있었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본 남자의 손을 잡고 큰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니 시모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들도 당황했는지 갑자기 손을 잡아서 놀랬다며 눈물을 보이셔서 일단 진정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 컨테이너로 안내하시길래 들어왔다고 저희가 없을 때의 상황을 알려주었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사가 근처라 자주 주차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주차장을 관리하시던 시모는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당신 큰 아들이 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친형과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건강 상태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가 오고 있는 건 맞으나 정신적인 질환도 함께 동반되어 온 것 같다며 특정 인물을 봤을 때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체형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당신 아들로 착각한 걸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었네요. 원래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서 갈 곳이 없다 보니 아주 잠깐 시모와 함께 생활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남편과 자주 만나서 술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던 도중 시모가 관리하는 주차장 앞에서 헤어지려 하는데 음주운전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쪽으로 덮쳤고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하면서 대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광경을 시모가 보는 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세상을 떠난 게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각인이 되어버렸고 그 충격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켜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큰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니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모의 상태를 악용했고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죠. 남편은 행복해 하시는 시모의 얼굴을 보는 걸로 만족했었으니까요. 처음에 당신들이 뭐라고 그랬어? 어느 정도의 금액만 맞춰주면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리는 것처럼 옆에서 잘해 드리겠다며. 그런데 나를 속이고 우리 엄마를 결국 세상 떠나게 만들어? 돈을 모자라게 준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네.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우리는 좋았는 줄 알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상황에 맞게 보살펴 드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거리낌 없이 90억이나 되는 주차장을 넘겨준 거지. 할 만큼 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할게. 당신들이 한 행동들은 전부 범죄 행위인 거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런 법으로 해결해 보던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라고. 그분은 이 사람이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한테 준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는 당신들은 뭘 했는데? 결국 우리 손을 빌린 거 아니야? 도움 받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더니만 자기 애미 세상 떠나니까 싹 돌변하는 것뿐이 이제서야 본성이 드러나는구먼. 엄마는 치매가 있으셨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당신들이 악용한 거잖아.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남의 가슴 아픈 상황을 악용해 재산을 갈취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시모에게 치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시모의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장남인 아주버님을 저희 남편보다 아껴왔었고 항상 우선시했던 걸 저도 옆에서 많이 봐왔었어요. 당연히 서운한 부분들도 수도 없이 있었죠. 하지만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저희에게 닥치게 되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세상을 떠나신 것도 원망스러운데 타인에게 명의 이전을 시킨 것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던 도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상황이 불리해지니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본성이 드러나게 된 거였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거 몰라요? 우리한테 준 걸 왜 당신들이 도로 가져가려는 건데? 법적으로 해결 보겠다고? 서류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당신들도 우리 엄마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줬었고 나는 엄마가 웃고 계신 모습만 보고 싶었던 것 뿐이야. 나 때문에 형이 사고로 세상 떠나게 되면서 엄마가 받은 충격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뒤에서 아낌없이 보상해줬잖아. 그러니 제발 그만해. 이런다고 좋아질 거 하나도 없다고. 부탁이야. 엄마가 남긴 재산만큼은 건들지 마.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들이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쪽도 가지면 안 되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부숴주겠어. 그래야 내 속이 후련하지. 남자는 포클레인을 끌고 주차장으로 돌진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평생 한자리를 지켜오셨던 컨테이너를 전부 부쉈고 주차장까지 훼손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망가져가는 주차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던 차들은 급하게 달려와 자신들의 차를 밖으로 이동시키기 바빴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남편은 무너져버린 컨테이너를 바라보며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는 이제 남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추억마저 모두 빼앗겨버리니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부서진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밖으로 분산돼 버린 상태라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바닥에 있는 욕장 패드를 들어 접은 다음 한쪽 모퉁이에 내려놓은 순간 갑자기 시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 욕장 패드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작은 주머니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주머니를 뜯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살펴보니 손가락만한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말도 안 되는 대화 내용들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네요. 엄마, 그럼 이 주차장 장남인 나한테 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는 거죠? 동욱이 줘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못해줘서 불쌍하잖아. 내일 오면 동욱이 주려고 했는데 엄마, 당연히 내가 동생을 알아서 챙겨주죠. 형이 그런 것 하나 안 해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잘 해줄 테니 일단 내일 명의 이전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하루빨리 우리도 자리를 잡고 살지 않겠어요? 형이 동생을 아끼지 누가 아껴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제가 지켜줘야 하잖아요. 엄마는 이제 푹 쉬시면 되는 거예요. 동욱이한테 줄 건데 아범 너는 사업하잖아. 그래서 돈 많잖아. 동생 거 넘보면 안 되는 거야. 남자는 계속해서 시모를 설득시키려다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분노한 나머지 무력을 행사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시모의 기억은 세상 떠난 아주버님이 사업이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시모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재산을 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세상 떠난 시모와 남자가 나눈 대화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시모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경찰서로 달려가 조사를 받고 있던 그 남자의 멱살을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앞에서 그 사람은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들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경찰서에서의 몸싸움이 일어난 뒤에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건 법적인 소송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재산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네요.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파손한 죄와 약자인 시모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 때문에 법적인 구속을 면할 수 없었고 겨우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그 남자를 보면서 당신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며 웃고 계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걸 후회한다며 지금도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네요. 그저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시모를 최선을 다해 돌봐드렸다 하지만 넘치는 보수를 받고도 제가 봤을 때 이용만 한 것 같았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